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오쇼TV 김인순입니다. 지난해 얼마나 많은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까요? 공격자들이 이용하는 최신 수법과 행동 양식, 해킹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오쇼TV에서는 파이어아이 맨디언트 팀이 현장에서 경험한 실제 침해 사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아이 코리아의 오진석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파이어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오진석 이사입니다. 지난 3월에 이어서 이제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는 이제 M 트렌드 리포트라는 저희가 발간한 리포트의 내용을 가지고 좀 내용을 공유하고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법한 내용들 좀 소개해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발표가 이어지고요. 10분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질문해 주시고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하고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커피 상품권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자, 본격적으로 사이버 세상에서 공격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디언트라는 이름, 사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여기 이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디언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파이어아이는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파이어아이 지금 CEO로 계신 케빈 맨디어가 있었던 회사가 맨디언트입니다. 맨디언트는 2004년도에 창립을 했고요. 케빈 맨디어가 이제 그 미 공군에서 일을 할 때, 보안 쪽에서 일을 할 때 침해 사고 대응 전문가로서 일을 했었고요. 그 역량들을 계속 발전시켜서 실제로 맨디언트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다가 2013년에 이제 파이어아이가 인수를 해서 같이 한 회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디언트의 전문성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그 파이어아이의 보안 어떤 기술력, 인텔리전스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디언트가 얼마만큼 그 침해 사고 침해 사고 대응에 전문성을 갖고 있냐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2004년도라는 시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마크 주커버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시기죠. 그럴 때였네요. 그때부터 케빈 맨디아는 사실 침해 사고를 하고 있었던 대응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M 트렌드라는 리포트가 맨디언트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신뢰성이 높고 굉장히 좀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역사가 오래된 회사네요. 그렇죠. 그래도요. 네. 거기서 발견하는 지금 M 트렌드 리포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실 건데, 뭐 M 트렌드 리포트의 보고서 특징 이런 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M 트렌드 리포트는 이제 2010년도부터 발간하게 된 이제 연단위 리포트고요. 매년 이제 그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침해 사고와 관련된 조사로 얻어낸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한 보고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매해 발간을 해서 올해 2019년도가 10번째 이제 발간을 하는 약간 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고요. 네, 10주년 리포트네요. 10주년 리포트죠. 네. 10주년 리포트로서 어떤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한 이제 10년 동안의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의 의미가 조금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M 트렌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말까지 이제 1년 동안의 기간 동안을 가지고 저희가 침해 사고 조사를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통계적 데이터 아니면 이제 사고 사례,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작년은 특히나 어떻게 보면 사이버 보안 분야에 되게 특이한 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소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작년에는 여러 가지 보안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공격 기법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도 많았지만,
어떤 이제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안의 위협에 대응하는 이런 이제 부분에서도 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이 이제 대표적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5번의 기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3월에는 이제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이제 기소를 진행을 했고, 7월에는 러시아 정부 요원 쪽에 대한 기소를 진행했고요. 네. 8월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국적자들로 알려진 핀7 그룹에 대한 어떤 공격자 그룹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기소. 9월에는 이제 러시아 쪽 관련된 해커들을 기소했고요. 이제 9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박진혁 해커를 네, 박진혁의 얼굴까지 공개했죠. 공개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기소를 진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더 이상 위협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 아니면 그거를 감추고 국가의 어떤 그냥 전략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오픈을 해서 그 여파 어떤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것들을 공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좀 효과를 보기 위한 결정인 것도 하나의 큰 몫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소한다는 거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것도 반증하는 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APT 1번 리포트, 원 네. 리포트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시장에 큰 파장이 있었죠. 근데 그 이후로도 저희와 같은 보안 벤더, 특히 이제 인텔리전스를 하는 벤더들은 공격자에 대한 트래킹을 계속 해왔고 그런 이제 근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법적인 기소를 한다는 건 그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아주 낱낱이 기록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수집한 정보 외에 제3의 기관, 저희 같은 회사에서 수집한 리포트를 적극 활용해서 이 기소에 사용을 했습니다.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네, 기소를 한 거였죠. 네. 자, 그럼 어떤 위협이 있었는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사건, 사고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통계 숫자를 가지고 좀 보는 뷰가 좀 있을 텐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어떤 산업군이 가장 많이 공격을 당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하게 이제 공격 당해서 침해가 일어나거나 침해 조사를 하게 된 기업들을 봤을 때 23%의 이제 금융 관련된 파이낸셜 섹터의 산업군이 가장 많은 공격을 당했고요. 역시 돈이 있는 곳에 공격이 그렇죠. 집중되는군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비즈니스 프로페셔널 서비스,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서비스, 그다음 리테일 앤 호스피탈리티, 그다음에 하이테크 텔레콤 이쪽입니다. 그래서 산업군의 이름으로 보면 뭐 매년 똑같은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집중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9% 이상의 공격을 많이 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앤 프로페셔널 쪽 영역에서도 한 8%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작년 대비. 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한 어떤 산업 공격 현황이라고 보면은 아시아 쪽은 조금 다른가요? 네, 아시아 쪽은 크게 산업군이 다르진 않지만 집중도가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낸셜 섹터가 34%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쪽 13%,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앤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교통 관련된 부분도 13%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죠. 글로벌리는 그 파이낸셜 분야가 23% 정도인데 지금 아시아는 34%로 약간 11% 정도나 높으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시아 쪽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에 아시아 쪽에 스위프트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죠. 굉장히 네. 많이 사고가 이제 뭐 기사화 됐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어떤 관련된 위협들이 많이 발견됐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얼마나 아시아권에 있는 금융권 집중도가 높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맨디언트에서 얘기하는 듀얼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듀얼 타임이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듀얼 타임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맨디언트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어떤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공격 지속 시간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공격이 최초에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쭉 어떤 공격이 진행된 다음에 공격을 인지하게 될 때까지 소요된 시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듀얼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어떤 이벤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이벤트를 가지고 언제부터 이 일이 일어나는지를 트래킹해 보니까 뭐 6개월 전, 뭐 1년 전에 있었던 공격으로부터 시작된 이벤트였다라는 게 확인된다면 듀얼 타임은 1년 정도가 되겠죠. 네. 침해가 시작되고서
기업이나 담당자가 인지한 시점까지를 듀얼타임이라고 맞습니다. 하네요. 그 길면 길수록 안 좋은 거네요. 굉장히 안 좋은 네. 거고요. 듀얼타임이라는 게 저희가 발표한 이후로 각각의 보안 벤더들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데이터 수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리 듀얼타임 2018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요? 네. 그래프 차트에 보시면 세 개의 그래프 바가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회색 그래프 바가 공격 지속 시간의 어떤 평균값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46일이 평균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5개월 5개월. 정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었는데 2018년에는 78일로 이제 한 2달 좀 넘게 2달 반 정도로 줄었죠.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네. 많이 개선됐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 네. 이 수치는 이제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2015년에 비해서 2018년도가 보안적인 성숙도 글로벌하게 굉장히 높아졌고, 높아졌겠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을 대응하는 기술이나 어떤 사람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올라갔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큰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잠재적 요인은 아시는 것처럼 2016년 말 17년, 18년 동안에 랜섬웨어가 얼마나 많이 기승을 부렸는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인지할 수 있는데요. 랜섬웨어는 침해당했다는 거를 처음부터 알리는 공격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되자마자 증상이 일어나고 네. 인지하는 측면에서는 내부적으로 빠르게 인지를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런 특성들 때문에 이 어떤 공격 지속 타임이 조금 작아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듀얼 타임의 어떤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지속 시간을 보면 예전에 듀얼 타임이 처음에 나와서 2015년에 이제 140 며칠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때 평균이 한 5개월이었지 네. 일반적으로 조금 큰 침해였다 그러면 3년, 4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공격이 지속된 흔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평균으로 보면은 한 달 정도의 어떤 듀얼 타임을 갖는 공격 지속 시간이 한 달인 것이 전체 한 3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많은 경우가 좀 많이 빨리 인지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2년이나 2년 넘게 걸리는 이제 그런 공격들은 한 10%, 12% 정도로 굉장히 포션이 낮은 부분이죠. 그래도 여전히 10%의 그렇죠. 기업은 2년 동안 해커한테 침해를 당하고도 모르고 계속 정보가 맞습니다. 나가고 있는 상황인 그래서 거죠. 이 그 보안을 숫자로 환산하고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잘 봐야 되는데요. 그 10%가 나라면 우리 기업이라면 사실 그 얘기는 굉장히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여전히 존재한다. 1%라도 존재하는 것은 좀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은 또 듀얼 타임이 좀 글로벌 평균과 다른가요? 네, 이제 아시아 쪽은 생각보다 편차가 굉장히 크죠. 네. 이제 보시면 2017년, 18년 데이터밖에 없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회색으로 되어 있는 498일이 2017년 데이터고요. 네. 2018년에 204일이라는 데이터가 498일이면 1년 4개월 네, 정도 되네요. 평균 값이 1년 1년 4개월. 4개월 평균. 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204일이라고 해도 6개월 반 반 정도 정도 되는 네, 기간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5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줄었던 게 글로벌 평균이었으면 사실 1년 넘는 기간에서 한 6개월 반으로 줄었다는 것도 고무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시아의 특성이 있는데요. 아시아의 데이터를 뽑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많은 좀 IT적으로 선진화되지 않은 않은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대응 수준이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런 데이터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글로벌보다는 평균이 많이 아주 낮군요. 나쁜 수준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듀얼 타임과 함께 좀 이제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실제로 이제 공격 가능 지속 시간을 확인했을 때 이제 공격이 있었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알게 된 게 나 스스로 알게 된 건지 누가 아니면 누군가 알려준 건지. 건지 이게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전엔 주로 누가 알려줬죠. 야, 너네 공격 그렇죠. 당했다더라. 뭐 이렇게. 대부분의 보안 조직들이 이제 영세하고 작고 힘이 없을 때는 대부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에 소속돼서 네. 보안 IT 인력, 보안 인력이 아니죠. IT 인력으로 그렇죠.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보안에 신경을 못 쓰니까 어느 기관, 뭐 키사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알려준 경우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어느 뭐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사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2016년부터 2018년에 오면서 보안 자체 팀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그나마 다행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네. 신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이제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요.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지는 의미를 또 하나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외부에서 뭔가를 공격을 인지를 한 것으로 인해서 대응이나 이런 걸 시작한다 그러면 사실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인지를 확인하고 확인하기 위한 어떤 백데이터를 마련하고 그 실체를 실제로 인정하고 대응하는 데까지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처음에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믿을 수 없겠죠.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우선 맞습니다. 부정하고 시작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게 이제 내부의 어떤 자기의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정책이나 어떤 프로세스에서 확인이 된다 그러면 이건 본인들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빠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점점 더 이제 내부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해커가 한 번 공격한 기업은 다시 공격하는 사례도 많이 있다면서요?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알게 됐던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저희 맨디안트 단독으로 할 때는 사실 건 바이 건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 저희가 파이어 인수 이후에 저희가 이제 메이지 디펜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제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관제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서 저희가 맨디안트가 침해 사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 대응을 한 다음에 관제 서비스를 받기 시작해요. 쭉 하는 동안에 다시 조짐이 일어나서 침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거를 물론 이제 드웰 타임도 짧고 대응하는 데도 짧게 되겠지만 들어왔던 공격을 똑같은 그룹이 네. 공격 그룹이 또 공격을 하는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되면서부터 이런 데이터를 좀 산정하게 됐고요. 네. 2017년도에 이제 2016년 대비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글로벌하게는 표적 공격의 대상이었던 기업의 한 56% 절반 절반은? 정도가 재공격을 당했던 네. 기록이 있고요. 네, 2018년은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난 64%가 절반 이상이 재공격을 받게 된 이제 네.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커 입장에서 보면 한 번 들어갔던, 한 번 공격했던 기업을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가는 게 그렇죠. 쉬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울 맞습니다. 것 같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제 공격을 뭐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시스템을 전부 다 개비하지 않는 한 그렇죠. 어딘가에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정확한 또 조사를 못했다 그러면 그 영역들 때문에 뭔가 좀 그렇죠. 제한성 때문에 홀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공격자 입장에서는 막혀지긴 했지만 그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미 다 파악하고 그쵸, 있는 상황인 이해하고 거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라든지 다시 침투해 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M 트렌드 리포트의 좀 다른 곳과의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공격 그룹들을 이제 정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두각을 나타냈던 공격 그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룹들이 작년에는 활동을 아주 많이 했나요? 2018년도에 저희가 새롭게 이제 발표한 네. 공격 그룹은 이제 4개의 공격 그룹입니다. 우리와 아주 익숙한 그 국기가 보입니다. 네. 네. 아마 이 내용은 이제 지난번 저희 웨비나 때도 한번 RSA 리뷰에서 한번 설명해 드리긴 했었는데요. 이제 APT 37번, 38번, 39번, 40번까지 명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공격 그룹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한 14,000여 개의 공격 그룹을 트래킹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도. 근데 그 중에서 뭔가 특징이 지어지면 어떤 공격 그룹으로서 특징이 지어지면 처음에 UNC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Unnamed 그룹 Unnamed Campaign이라는 네. UNC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그게 어떤 목적성을 띠게 되면 뭐 템프 뭐뭐뭐 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가 공격 배후라든지 이런 모든 정황과 TTP가 확실하게 컨펌이 되면 그때 APT 그룹의 명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APT1 리포트부터 40까지 이제 한 4년여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이제 어나운서를 하게 됐는데요. 하나하나의 그룹이 나올 때마다 모든 정황이라든지 TTP를 다 보고서로 공유를 드리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모든 보완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어떤 그런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T 37 작년에 이제 이 그룹이 이제 명명된 후에 되게 관심이 높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는 그룹이 미국 회사로부터 뭐 이렇게 명명이 되는 건 네. 사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네, 이례적인 일인데 그만큼 사실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번 APT 37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 2월에 발표가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배후에 있는 그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리포트에서 리퍼라고도 이름으로 많이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7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한국을 대상으로 하던 공격 그룹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한, 이제 한국을 대상으로 많은 정치적, 전략적 어떤 행동들을 하려는 목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어떤 정치 체계라든지 아니면 전시라든지 전쟁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정보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노리고 이제 스파잉 활동을 했던 그룹이 37번이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국가기관, 정보기관들이 또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그룹이 37번이죠. 네, 사실 우리의 주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많이 이제 부딪히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게 37번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 정도부터 37번의 활동이 이제 남한, 한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뭐 약간 동남아시아 쪽까지 일본을 포함한 활동 영역이 넓어졌군요. 네.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어떤 그 국가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도 좀 캐파가 넓어지고 관련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시켰다고 이해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온 이후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시기상으로는 그런 비슷하죠. 아무래도 좀 새로운 정치적인 맞습니다. 인물이 등장하면서 그래서 그런 이제 조직적인 변화, 전략적인 변화를 보이게 된 거죠. 네, 주로 APT 37은 이제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맞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요. 똑같은 북한의 그 조력을 받고 있는 그룹으로 분류되는 38번. 여기는 또 별도로 분류했단 말이에요. 이 구분의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APT 38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의 공격 그룹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가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의 자금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T 38은 주로 돈을 목적으로 맞습니다. 하는. 저희가 보통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랜섬웨어가 됐던 아니면 그게 어떤 그 파이낸셜 섹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갈취를 하던 아니면 빼내던 정보 개인 어떤 주요 정보를 빼내서 그거를 이제 거래화 시켜서 이제 돈으로 만들어내든 간에 어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38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스위프트 코드에 관련된 침해 활동을 많이 일으켰었고요. 그 일환으로 이제 그 미국의 기소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도 사실 북한이 제일 많이 노리고 있고 실제로 많이 행동하는 어떤 자금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은행을 뚫는 것보다는 거래소를 뚫는 게 훨씬 더 저들의 그 ROI 측면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이제 뭐 여러 가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조직의 규모, 보안팀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타겟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아주 또 암호화폐가 또 가격이 상승하면서 또다시 공격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T 38 그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룹은 조금 저희하고는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란에도 이런 그룹이 있네요. 아시아권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사실 그 M10 리포트 자체가 무슨 아시아 리포트가 아닌데 뭔가 이제 계속 뭔가 아시아권 관련된 저희 쪽 유사한 지역 쪽에서 많이 좀
그룹이 그러게요. 어나운스되고 그 있습니다. 위협 그룹이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네. 있는데요. 네. 39번 그룹은 이란이 배후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동 양식의 특징이 있어요. 이란은 사실 뭐 북한이나 어떤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다방면으로 다국적으로 활동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란의 주적은 미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첩보 활동들을 많이 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이 이란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그 무기 체제 어떤 그런 체결 과정에서의 어떤 안 좋은 것들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도 네.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이 그 그룹화되면서 쓰는 TTP 중에 가장 좀 재미있는 게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것들을 네. 많이 쓰고 있는 게 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보이스 챗이라든지 아니면 채팅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누군가로 사칭을 해서 뭐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사고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가에 있는 주요 어떤 업무 담당자라든지 아니면 군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속여서 정보를 빼내고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는, 사실 이런 부분에 특화된 기술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공격 해킹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높은 레벨의 공격 기법을 가지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란의 그룹은 APT 39였고요. 이제 APT 40 드디어 40번째 그룹은 역시 네. 중국이네요. 40번이 중국이긴 한데요. 사실 중국은 너무나 많은 공격 그룹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 만큼 뭐 엄청나게 많은 그룹이 있는데요. 40그룹의 이제 그 좀 특징이라고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냐면 아마 이제 그 기사상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중국의 1대1로 정책이라고 하죠. 네. 실크로드 정책. 그래서 그 관련돼서 진행을 하려는 게 이제 굉장히 시진핑 주석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중국에 붙어 있는 주변 국가들이 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정치적인 외교가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의 어떤 사이버전을 하는 게 APT 40그룹의 네. 어떤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각각의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서 이렇게 나눠진 거네요. 그렇죠. 네. 공격 그룹을 저희가 그렇게 정의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명확한 의미가 없으면 저희가 이제 APT 그룹은 나누지 않고 기존 그룹에 합수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난해 발생한 그러니까 특정의 상황, 특정한 침해 사고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트렌드 리포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침해 사고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썼기 때문에 그 내용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비나가 끝나면 저희가 그 M-트렌드 리포트를 다 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릴 텐데요. 네. 링크를 드리고 다 한글화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뎁스 있게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에서 저희가 의미 있었던 사고 사례 한 3가지 정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인수 합병 시에 피싱 위협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네. 기업 인수 합병하는 사이에를 노린 그렇죠. 공격이 있었다는 거네요. 이 부분은 이제 한번 뭐 약간 좀 갸우뚱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이 인수 합병을 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큰 일 가운데 실제로 IT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을 합치고 뭔가 통합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A사와 B사가 인수합병을 했으면 A사, B사의 보안 IT 인력들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확히 알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내부로 뭔가 정보가 교류될 때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틈을 가지고 이제 있었던 사고 사례가 중동 지역에서 인수합병 기업이 실제로 이제 인수된 기업이 이제 침해가 당해서 네. 인수하려는 기업이 이제 받으려고 보니까 뭔가 이제 침해 흔적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그 내부 직원끼리 합병이 됐으니까 내부 직원은 맞지만 사실 엄연히 다른 회사였죠. 그렇죠. 근데 내부 직원끼리 주고받는 내부 이메일에 대한 피싱 공격들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공격들을 했던 거는 사실 여러 공격 그룹이 쓰고 있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다단계 인증 우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S의 5365 서비스를 메일로 쓰고 있었는데 네. 5365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보안성이 좋은 부분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훌륭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보안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기본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기능들을 올려줄 게 좀 많이 필요한데 네. 대부분 많이 안 하시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을 이 공격자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 타이밍에 5365를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부 확장을 하고 어떤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맨디한테가 확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리포트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수합병 시에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간과된 보완이 필요합니다라고 코멘트를 해놨는데요. 사실상 보면 5365에 대한 보안 강화, 네. 내부적인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보안 강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한번 내부적으로 보안 강화할 때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소개 사례도 하나 더 소개해 주시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템프 데몬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그냥 조금 재미있게 풀어보기 위해서 스토리 베이스로 좀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 회사의 매니지 디펜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 이제 기업의 여러 가지 이벤트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백도어가 탐지된 호스트가 네. 탐지가 된 이벤트를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벤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수상했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제 그 정황이 보안을 이제 그런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감이 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예, 뭔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똑같은 느낌이 모양을, 오는 봐도 거죠. 네. 똑같은 모양을 봐도 이건 좀 다른데 네. 뭔가 좀 이상한데 확신은 없지만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더니 코발트 스트라이커라는 이제 툴을 써서 이제 들어오는 공격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코발트 스트라이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공격 도구이기도 하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이제 목적 자체가 레드팀의 테스트를 위한 툴로 많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툴이라는 거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여겨도 되는 툴이죠. 되는 툴이죠. 근데 공격성을 갖고 있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있습니다. 네. 네,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 이제 내부 매니지 디펜스를 운영하시는 분과 고객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이제 한번 꾸며봤는데 네. 저희 쪽 파이어에서 코발트 스트라이크 공격 흔적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네. 고객이 이번 주에 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이런 거 하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 상황에서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도 코발트 스트라이크로 펜 테스트 하신 기업을 많이 봤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건은 테스트니까 무시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사실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모의 훈련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툴을 썼겠구나. 그러면 이 이벤트는 우리가 탐지했지만 정상이겠네. 정상으로 분리. 정상으로 했겠네.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내부 백단에 그런 이제 이벤트를 좀 심화 있게 분석하는 팀이 있는데 네. 그 팀에서 다시 리포팅을 한 거죠. 그 이벤트는 테스트가 절대 아니다. 뭔가 더 이상하다. 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매칭이 되는데 코발트 스트라이커임도 확실하고 그게 공격임도 확실하다. 네. 이런 어떤 정황을 갖게 된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객님 이거는 이제 실제 공격인 것 같습니다. 네. 펜테스트에서 코발트 스트라이커 쓴다고 했다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짜증을 냈겠죠. 짜증이 났겠죠. 서비스 보안 위협을 막으라고 했더니 자기 테스트하고 있는 거를 자꾸 보안 네, 위협이라고 위협을 하니까.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네. 요 테스트는 요 이벤트는 코발트 스트라이커도 맞고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는 UNC 127이라는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그 흔적들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하다. 일반적인 코발트 스트라이커 특징과 다르다. 이걸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펜테스팅 맞는 것 같긴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증은 나지만 네, 한번 혹시 확인해 모르니까. 아주 올바른 보안 네. 담당자였습니다. 확인했죠. 그래서 펜테스팅이 답변을 딱 왔는데 그런 공격 흔적은 우리가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오 마이 갓인 거죠 이제부터. 네, 그럼 이제 고객이 패닉이 왔었고 네. 그래서 저희와 협업을 해서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을 조사를 해서 이제 복구까지 완료를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해커가 이렇게 해당 기업이 펜 테스트를 어느 시점에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거네요.
네,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은 리포트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네.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기업이 통상 언제쯤에 어떤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때 주요 어떤 툴을 쓰는지를 알고 있는 공격자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트래킹했던 그 UNC 1227은 이제 그린데몬이라고 불리워지는 공격 그룹 중에 하나고 네. 러시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 배후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그룹이 또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코발트 스트라이커를 가지고 실제 공격들을 많이 수행했던 이력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수집된 정보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판매하고 했던 거래 이력도 가지고 있는 좀 사실 사이버 크라임 중에 안 좋은 그룹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그룹을 저희가 트래킹하고 있었고 그 일이 발생됐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코발트 스트라이커가 이제 오탐이 아니고 실제 공격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지 일반적으로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그게 귀찮기도 하잖아요. 아까 귀찮기도 그 하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보안 잘하려고 펜 테스트 하고 있는데 그게 떴다고 하니까 뭐 이제 좀 그럴 수 있겠죠.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소개시켜 주시죠. 네, 마지막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어 피싱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건 사고의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면 아시아에 있는 이제 아시아 쪽인 통신회사가 네. 중국으로 이제 그 통신 시장을 진출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뭔가의 이런 것들이 중국이 위협을 느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배후에는 공격 그룹이 이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의 이메일 계정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게 CEO 이메일 계정을 확보를 했고요. 네, 그러면 모든 데 다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단계를 다 거쳐서 시스템 내부 장악을 다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가 당신의 회사의 시스템을 장악했다라는 내용을 CEO의 이메일의 계정으로 전 직원에게 보내게 됩니다. 통신회사인데. 통신회사에서 네. 완전히 큰 일이 됐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응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으니 공격자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35개의 서버 잘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이 또 판단을 했어요. 또 그래도 좀 양심은 있네요. 네. 비즈니스에 임팩트를 주지 않는 35개의 서버를 종료를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어떤 시스템 방향을 확보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저희 이제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를 의뢰하게 됐고 실제로 했더니 소구 관련된 백도어가 3년 이상 활동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네. 침해 당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했었고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많이 남겨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구라는 거는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어떤 전략적인 기업의 환경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라고 이제 좀 확증을 하고 관련된 추가 대응을 하고 그 복구를 시켰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금전적 목적을 띈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을 요구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버를 다운시키거나 이러면 사실 돈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없죠. 네. 근데 이제 이들의 목적은 그 회사가 진출을 중국에 못하게 하는 거죠. 겁을 내고 안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에 목적을 목적이기 달성했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전적인 어떤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위협, 2018년에 발생했던 사이버 위협과 그 공격 배후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공격만 알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이제 방어의 기술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맨디언트 입장에서도 항상 모든 침해 사고를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대응 복구 계획, 그다음에 실제 대응 지원 이런 것들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하면서 방어 기술을 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M10 리포트 10년 동안 사실 방어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중요 챕터로 발췌를 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어떤 체계적인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제목도 좀 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네, 뻔하긴 한데 저게 안 돼요. 그렇지 네. 않나요? 네. 그래서 사실 침해를 당하면 침해 조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네. 침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사가 부족한데 그냥 거기서 덮어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 복구하는 시기를 잘못 맞춰서 좀 더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너무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좀 문제가 되죠.
사실은 이게 치매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국내에 있는 많은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들만 봐도 사고 복구 계획, 대응 계획은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수립해야 되는 거고 정기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네. 그래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건 현실적인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거 확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위협을 정의하는 부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복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걸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거를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저희 맨디안트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레드팀 관련된 테스트를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유사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잘 하시는 조직입니다. 누가 봐도 잘하는 조직인데 실제로 그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꽤나 많이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는 있습니다. 이게 발생하면 이렇게 하고 저게 발생하면 저렇게 하고 근데 공격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다방면으로 그렇죠.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항상 해커들은 크리에이티브 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예상 네, 못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라는 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계획, 그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상치 경험들을- 못했던 게 들어오면 당황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훈련 방법들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훈련하는 것밖에 사실상은 맞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통 민방위 훈련이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계속 사전에 해야 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의하고 그 부분들을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지엽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크리에이티브한 공격이 들어오면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통칭해서 좀 전반적인 어떤 능동적인 보안 사전 대응이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없는 말을 하나 이제 맨디언트에서 만들었습니다. 신조어인데 프리미디에이션 발음 프리미디에이션. 그렇죠. 원래 리미디에이션이라고 하죠. 대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풀이라는 개념을 좀 넣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대응을 프로액티브하게 한다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도 많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 관련된 내용들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요. 그 조직이 정의하는 위협들을 실제로 정의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즘 많이 쓰게 되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 네, 관련된 요즘 부분도 한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보안성의 강화가 필요하고 많은 설정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방안들, 특히나 내부에서 내부에 대한 이동이나 권한 상승에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좀 모니터링 하시고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거시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AD가 아니어도 액티비티가 아니어도 개개인의 권한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시급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need to know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알 것만 그것만 이제 필요한 것만 딱 알 수 있게끔 제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들은 다 저희 M3D 리포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엔드포인트 강화입니다. 공격자가 실질적으로 노리는 거는 그래서 어쨌든 취약한 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저의 PC, 워크스테이션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쳐도 그런 다음에 이 사용자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권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련돼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조사할 수 있는 증적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윈도우 자체의 로그가 되든 시스템 자체의 로그가 됐든 그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툴이 됐든 준비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전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이제 파이어아이가 행사를 크게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네.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저도 그때 이제 패널 토의를 진행했는데, 보안 담당자들이 그런 이렇게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호 이런 것들에 네.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보안 대응의 논리 중에서 엔드포인트의 어떤 보안성의 중요성은 점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한 1000여 명 이상 분들이 저희 지난 4월 세미나에 오셔서 설문을 진행해 주셨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전체 한 15.1% 가장 많은 부분이 많은 분들이 차세대 엔드포인트가 지금 다음에 고려해야 될 어떤 기술로서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증하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쓰면 예를 들면 뭐 현재 백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추가할 것이다. 백신의 기능을 중심으로 쓸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아예 대체를 대체할 하겠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을 주셨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한 반 정도가 이제 뭔가의 엔드포인트 보안에 뭔가 더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파이어아이가 또 행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네, 파이아에서 이제 7월 11일 날 그 또 세미나를 준비했는데요. 그 엔드포인트 나는 이렇게 도입했다라는 고객 사례인가요? 아, 우리 이사님이 모기 메이더로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요.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파이어아이의 차세대 엔드포인트와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7월 11일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M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공격자 그룹들이 어떤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그거와 대응하는 더 뭐 자세한 제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은 7월 11일 행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이사님이 모기 메이더로 열심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주셨어요. 그 질문 가운데 몇 가지 뽑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원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듀얼 타임 인터벌을 늘리기 위해서는 당사는 삭제해야 할 구형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거든요. 자료가 침해 당하는 것을 폐기할 구 자료가 1차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자료를 먼저 공격할지는 모르겠으니까 해커가 어떤 자료를 먼저 가져갈지 모르니까 옛날 자료를 두고 계신다는 말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문의할 질문 이제 드립니다. 상기 작업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있는데요. 사이버 침해가 발생했을 때 선제 공격을 받는 표적 데이터 파일이 있을까요? 일단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제가 모르니까 말씀을 좀 제한적으로 드리면 무작정 남겨놓는 게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떤 위협을 느끼시고 계신 상황이거나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한 게 미끼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현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공격자들도 그 정도는 좀 분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공격자가 어차피 가지러 들어왔으니까 네, 들어왔으면 내용들을 다 볼 수 있고요. 보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져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주신 것처럼 표적 데이터 파일이라는 게 사실은 표준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어떤 뭐 데이터베이스든지 이것을 무조건 공격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제 중요한 데이터는 회사마다 다르고 그 존재하는 형식도 다르고 그다음에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주로 이제 팔면 돈이 되는 고객 정보라든지 그렇죠. 중요 정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보안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자산에 대한 관리죠. 자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뭐 노트북 같은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의 자산들도 자산이거든요. 네. 더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 자산들을 식별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뭐 어떤 미끼로 활용을 한다는 거는 그거를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팀 내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박치규 님이 주셨는데요. 지능형 위협 탐지 방어 솔루션인 맨디언트의 경우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네. 지능형 위협 탐지 방어 솔루션은 파이어아이의 제품이고요. 이제 네. 맨디언트는 치매 사고 조사 전문 팀입니다. 지속적으로 진화 및 변화하는 사이버 침입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보안 관리자의 치매 대응 시간 관점, 보안 관리자의 입장이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네, 조금 이제 아무래도 네, 서비스 네. 영역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보안 관리자 입장에서 치매 시간을 줄이고, 그 치매 대응하는 어떤 인지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런 위험 요소를 확인하기 위해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소위 어떤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인증 같은 걸 한번 받아보시면 인증에서도 인증 절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를 어떻게 플래닝하고 액팅을 했는지를 평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이클링을 반복을 하도록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완벽한 기준을 찾을 수는 없고요. 그걸 수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다시 또 평가하고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뭐 1년에 한 번 했으면 6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월에 한 번 하면 할수록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정확도, 그 다음에 그런 치매에 관련된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재수님이 주신 질문 좀 볼까요? 맨디언트의 분석 보고서가 파이어아이의 EX가 제품명이죠? 네. EX에도 반영이 되는 건가요? 반영되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요. 몇 일자 몇 버전인가 이렇게 네. 물어본. 실제로 파이어아이 제품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파이어아이 EX는 이메일 쪽 관련된 그 APT 솔루션 중에 네. 하나인데요. 저희 맨디안트의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공격자의 특징을 구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그 시점에 다 DTI를 통해서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EX에서 이메일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제약적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치매 사고를 하러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건 사실 이메일도 보겠지만 침해당한 시스템의 흔적이기 때문에 네. 시스템의 특징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메일에 좀 제한적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버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리포트가 나왔던 시기 이전에 2018년도 중에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진호님이 주신 그 질문인데요. M트렌드 리포트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거죠. 유지 보수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단위 리포트 맞죠? 네. 이거 유지 보수 계약 하신 분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되게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트렌드 리포트는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보안의 커뮤니티로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네.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보고서이고요. 연 단위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리포트를 발간을 하죠. 하나는 M트렌드 리포트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프리딕션 사전 예측하는 전망 리포트를 항상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리포트 외에 공격 그룹의 리포트 이런 다양한 리포트를 전부 다 저희 고객이 아닌 상관없이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심지어 한국어로도 다 번역이 돼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기업 보안 대응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정호 님이 주신 질문 하나 더 볼까요? 맨디언트의 통계와 자료로 기업의 보안에 대한 방어 정책과 체크 요소를 세울 수 있는 표준 가이드나 지침이 있을까요? 실제로 그 맨디언트의 통계 자료로 인한 어떤 가이드라인은 사실 정확히 매칭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어 기술은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안을 그렇죠. 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M트렌드 리포트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라인들은 되게 원론적인 것부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뎁스 있게 들어가는 것까지 다
굉장히 다양한 방대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신 경우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답변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거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중간에 목이 메일 만큼 열심히 설명을 네.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고 유익한 시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앤 리포트는 1년간의 활동들을 축약시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끝나신 다음에 관련된 리포트를 편한 자세로 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는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좀 같이 얘기하고 싶으신 경우에 언제든 저희 쪽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자신문 오쇼TV에서 오늘은 맨디언트의 침해 사고 조사 경험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격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